안녕하세요. 저는 신승철 대사입니다. 저는 오늘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가 생태 환경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베스는 1992년 육군 중령으로서 쿠데타를 감행했지만 실패한 바 있습니다. 쿠데타 실패 이후에 지금으로서는 실패했지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포르아오라라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 말이 일반 국민들에게 앞날을 약속하는 그의 다짐으로 들렸고 마침내 6년 후인 1999년 2월 대통령의 권좌에 올랐습니다. 집권 후 그는 재헌의회를 구성하고 정치적 입지 강화에 집중하였습니다. 개헌안은 1999년 12월 15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되었고 이 헌법은 대통령 6년 중임제, 단원제, 국민소환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새 헌법에 따라서 2000년 6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4월 반차베스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위기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2002년 12월에는 전국적인 파업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거의 한 달 동안 국내 경제 활동이 전면 마비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2004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베네수엘라 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며칠 전인 2004년 8월 15일 베네수엘라에서는 야당의 새 헌법의 국민소환제를 근거로 승부를 건 국민소환 투표가 있었습니다. 후보 차베스 대통령으로 하여금 잔여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소환 투표가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환 투표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승리함으로써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한층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5년 5월에는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여 보다 급진적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2006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큰 표차로 당선되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더 한층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사진은 제가 차베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는 장면인데 저는 차베스 대통령이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에 친밀감을 주는 인물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2004년 8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근무하였는데 이 시기는 차베스 대통령이 3선 대통령으로서 정치적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경제적으로도 고유가 행진을 이어가 자기의 정책을 마음껏 행사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저희 대사관에서도 직원들과 차베스의 정책과 장래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가졌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차베스가 추진한 주요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사회주의는 차베스 정책의 기반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2005년 5월 전국 노동연합이 주최한 노동절 집회에서 100만 명의 군众앞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우리는 21세기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합니다 라고 선언한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이날 이전에는 볼리바르 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볼리바르 혁명은 19세기 초 베네수엘라 혁명 지도자 시몬 볼리바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으로서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베스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정치적 격변을 거치면서 보다 급진화되었고 그 결과로 21세기 사회주의를 선언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볼리바르 혁명과 21세기 사회주의는 차베스 정권을 이끄는 정치 이념으로서 상두마차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21세기 사회주의는 남미 해방운동의 선구자인 시몬 볼리바르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전제하에 신자유주의와 20세기 사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중의 직접 참여를 민주적으로 보장하고 그 범위와 정도를 확장해 나간다는 것으로서 20세기 사회주의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사회주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전통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와는 구별되는 차별화된 현대적 사회주의 모델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반제국주의, 자원주권, 사회적 평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미국이 주도한 FTAA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한경제 모델인 알바를 추진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차베스는 정치와 제도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 집중을 꾀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통령 당선 후 바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여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법부를 개편함으로써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또 2006년 3선에 성공한 차베스 대통령은 기존의 제5공화국 운동당인 MVR에 대한 조직 개편과 범좌익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2007년 MVR을 포함한 다양한 좌익들을 대통합하여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인 PSUV를 창당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09년에는 다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연임 제한을 철폐하고 장기 집권이 가능한 길을 열었습니다. 한편 21세기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민중의 직접 참여를 현실화하기 위해 꼰세호 꼬무날이라는 공동체 협의회를 두어서 지역 주민이 예산 배분을 직접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차베스는 석유 산업의 국유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21세기 사회주의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그는 우선 2001년 탄화수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석유 채굴 활동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세금을 30%로 인상하고 기업에 대한 최소 국가 참여 비율을 51%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영석유회사인 PDVSA는 석유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석유 산업에 이어 여타 산업, 예를 들면 시멘트, 전기, 철강 분야 등의 기업을 점차적으로 국유화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국유화 조치는 자원민족주의에 기초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발하여 이루어진 조치입니다만 기득권 정치 세력과의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포퓰리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국유화를 통해 발생하는 재원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차베스 대통령은 2007년 3월 공동재산 제도를 도입하고 대형 농장들을 정부 관리하고 놀고 있는 토지를 재분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차베스는 협동조합 운영을 통한 서민의 경제활동을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10만 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정부 조달 시 우대 정책을 실시하여 약 1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은행으로 하여금 3%라는 소액 대출을 의무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서민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차베스의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미시온으로 대변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업국유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으로 서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차베스는 교육, 의료, 주택, 서민용 시장 등 각종 분야별 미시온을 구성하여 무상교육, 무상의료, 서민주택 제공, 생필품에 대한 저렴한 시장 운영 등 복지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차베스의 포퓰리즘적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베스의 대외정책도 21세기 사회주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제국주의를 추진하여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주도했습니다. 제가 카라카스에 있을 때 그의 매일 친차베스 진영이 외치는 반미구호를 들었으며 2005년에는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 미국 빈곤층을 대상으로 할인된 석유 공급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차베스는 쿠바,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저아파 국가와 연대하는 한편 미국 주도로 진행된 미주 자유무역지대 FTA의 대안으로 미주 볼리바르 동맹이라고 알려져 있는 알바를 창설, 지역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알바는 2004년 12월 쿠바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대부분의 중미 카리브 국가가 회원국으로 합류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알바 회원국에게 저렴한 석유를 제공하면서 연대를 강화하였습니다. 또 2008년에는 남미 영내 문제의 주체적 해결을 위한 협의체로 남미국가연합 우나수르를 설립하였고 2011년 2월에는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국가 공동체 셀락 창설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세계은행과 IMF의 상환금을 지불하고 이들 국제금융기구에서 탈퇴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헤게모니에 대항하기 위해 남미은행을 설립하자고 하면서 수거래라는 통화를 도입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처럼 차베스는 당시 중남미의 좌파적 조류, 즉 핑크타이드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베네수엘라의 생태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네수엘라의 생태 환경은 어떨까요? 제가 베네수엘라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행복하게 생각한 것은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생태 환경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10대 다양성 국가 중의 하나로서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독특한 생태계를 가진 생태의 보고입니다.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해변부터 무성한 아마존 열대우림, 안데스 산맥의 드라마틱한 봉우리까지 베네수엘라는 독특하고 매혹적인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43개, 천연기념물 36개를 보유하면서 보호구역이 총 영토의 55%를 차지하는 중남미 국가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이국적인 동식물이 가득한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 하나인 오리노코 강 유역은 베네수엘라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풍부한 습지와 광활한 사바나를 지탱합니다. 눈 높인 봉우리가 있는 안데스 산맥은 독특한 고산종의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낙폭이 1000m에 달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엔젤 폭포는 아유안 떼뿌이 고원에서 매혹적인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폭포는 남미 7대 경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란 사바나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는 테이블 형태의 떼뿌이는 베네수엘라 풍경에 초자연적인 매력을 더해줍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해변과 섬들은 환상적인 바다 색깔과 모래사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네수엘라 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차베스 대통령의 정책은 어떠할까요? 한마디로 21세기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생태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사회주의는 생태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이념으로 생태적 위기를 가져오는 소위 자본주의의 무분별한 산업화에 대한 반대와 생태계 보존을 주장합니다. 즉 자본주의적 가치가 정의, 연대, 공동체 생활, 자연과의 조화, 자연의 순환에 대한 존중, 토착민과 농민의 가치와 지식에 대한 존중에 기초한 가치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차베스는 이러한 입장을 구현하기 위해 우선 1999년 개정된 헌법에 환경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관리법, 산림 및 산림관리법, 종자법, 수자원법, 폐기물 종합관리법,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특정 사안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재조림사업 미션 아르보를 추진하여 황폐한 토지복과 환경교육을 통해 생태를 복원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12년부터 2019년 간에 실시된 국가발전계획 플란 파트리아를 수립하여 생태적 균형 보장과 국토계획 정책을 국가 임의로 규정하고 생태사회주의적 생산경제 모델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플란 파트리아는 첫째, 자연의 과정과 순환을 존중하면서 천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최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용과 활용을 보장하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에 기초한 생태주의적 생산경제 모델에 기여하고 이를 촉진한다는 것과 둘째, 국민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항구적인 주권을 보호하고 방어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 약탈적 자본주의 모델의 결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억제하고 그 영향을 복구하기 위한 대규모 글로벌 운동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란 파트리에 나타난 베네수엘라의 생태 정책은 자본주의적 가치와 생태 사회주의 간의 투쟁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란 파트리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인용합니다. 선진국은 소비, 생산, 통제, 지배 패턴을 강화하고 지배 엘리트를 부유하게 만드는 시장을 강화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헤게모니 시스템을 용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은 소위 선진국의 지속 불가능한 소비 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겪거나 부담을 지지 않고 빈곤을 건절하고 자체 개발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정책의 기반 위에서 기후변화 협상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기후변화 협상에서 베네수엘라는 선진국의 역사적 탄소 배출 책임을 강조하고 기후정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기후변화 협상에서 베네수엘라 취하고 있는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다국화 세계 형성을 위한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전제하에 첫째, 기후변화 협약의 원칙 및 규정을 존중한다. 둘째, 성별, 인종, 민족, 문화, 연령 등 간의 교차적 접근을 유지하면서 역사적 관점과 책임을 다하는 기후정의를 실현한다. 셋째, 민족 자결권과 주권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넷째, 글로벌한 책임을 인정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제공한다. 다섯째, 시장 메커니즘, 자연의 상업화, 오염 거래권에 대하여 반대한다. 여섯째, 화석연료 사용과 그 결과에 대한 세계적인 책임을 인정한다. 일곱째, 특히 선진국의 소비 수준에서 생산 및 소비 패턴의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라듯 베네수엘라는 기후변화 협상에서 생태사회주의적 입장을 주장하는 최선봉에 서 있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21세기 사회주의와 환경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차베스가 21세기 사회주의를 추진하면서 서민층의 정치의식 고양을 하는 등 일정 수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대국민 교사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로 프레시엔테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차베스 대통령이 직접 진행하는 각본 없는 토크쇼로서 베네수엘라 국영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방송되었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정책과 실적을 홍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정치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던 서민층들과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정치의식을 불어넣고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사회 프로그램과 토지 재분배 등을 통해서 중남미의 고질적인 문제인 양극화 문제에 대하여 과감히 도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베네수엘라 빈곤화의 기초를 배양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제가 처음 그에게서 받은 리더십과 친화력을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 활용하여 점차 권위주의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즉 행정부에 대한 권력 집중을 통한 권력의 중앙화, 반대자 탄압, 언론 자유 통제, 사법체계 정치화 등으로 정치적 사회적 분화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경제 부실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즉 지나친 석유 의존으로 산업을 다양화하는 데 실패하였고 국유화를 통한 비능률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암시장과 인플레 유발로 경제 불안정을 가져왔습니다. 또 고석유가에 의존하였으므로 사회개혁 정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추진한 정책이 제가 근무한 시절에는 1배럴당 150불까지 치솟은 높은 석유가가 유지되어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처럼 재원 마련이 용이한 시기에는 어느 정도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었으나 그 후 낮은 석유가와 석유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재원 마련이 어렵고 생산량 증대에도 문제가 발생하자 인플레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습니다. 차베스의 생태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베네수엘라는 다양한 생태계 본거지지만 많은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홍수, 가뭄, 폭풍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입니다. 매년 홍수가 일어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90년대 이후 5개의 빙하 중 4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생태 사회주의의 입장에 따라서 국가발전 계획을 세우고 기후변화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책은 이념적 선언과 현실적 실행과의 괴리 현상을 초래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생태 사회주의를 적극 대변하였으나 구호에 그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석유 이전 경제로 인한 석유 채굴과 불법 광산 개발과 비체계적인 농업 활동으로 인해 수질 오염, 산림 파괴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는 자원 의존적 발전 모델의 한계를 노정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 보호를 희생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환경 규제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산업 규가 정치 과정에서 환경 감시 체계가 약화되었고 생산량 확대를 우선시한 정책으로 환경 오염 관리가 소홀해졌습니다. 전국 쓰레기의 80%가 야외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불량한 폐기물 관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국 2023년 유넵은 베네수엘라가 중남미에서 가장 환경 규제가 취약한 국가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환 등 경제 다각화 정책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화석연료에 집중하여 태양광, 풍력 등 대체 에너지 전환에 미흡하였습니다. 이처럼 차베스의 생태 정책은 21세기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귀결로 생각됩니다만 이행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5일 차베스가 사망하자 당시 부통령이었던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차베스의 정책을 계승한 마두로 정권 하에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참담합니다.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시 체제도 아닌데 190%라는 초인플레를 겪으면서 소비를 배급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인구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75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나라를 떠나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군사 정권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가지지 않았던 베네수엘라로서는 큰 불행입니다. 오늘 저는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와 생태 사회주의 정책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을 보고 있으면 베네수엘라 정책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 사회, 역사적 배경으로 보아 차베스의 집권과 그의 사회주의적 정책 추진은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고 그의 사상이 중남미 좌파 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21세기 사회주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저해하였고 이에 기반한 생태 정책도 구호에 치우친 점이 있다는 사실은 명백해 보입니다. 차베스 시절 베네수엘라에서 대사로서 3년 반을 지낸 저로서는 앞으로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